연락이 끊긴 지 무려 7년 만에 손윗동서를 이사온 동네에서 뜻밖의 마주쳤습니다. 동서, 동서 맞지? 어머머, 세월 참 무상하네. 늙은 꼴 좀 봐. 자네, 어쩌다 이렇게 푹 싹 사갔어?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 근처에 사세요? 작년에 이사 왔어. 반갑다, 동서. 이런 곳에서 동서를 다 만나다니. 우리 몇 년 만이지?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 못 뵀으니 거의 7년 됐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그냥 뭐 그럭저럭 살았지. 아, 우리 딸 은채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지금은 좋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해. 원래는 교수 자리로 들어가려 했는데 스카웃 제의한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야. 예전에도 형님은 늘 자기 자랑, 딸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 또 그 자랑을 들으니 참 묘하고도 착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튼 조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축하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사까지 공부했으면 앞날이 참 창창하겠네요. 그렇지.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는 회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었고 교수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대학도 여러 곳이야.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로 들어갔지. 아, 그런데 자네 딸은 요즘 어때? 잠깐, 이름이 뭐였더라? 형님은 제 딸의 이름조차 까먹고 있었습니다. 지우요, 도지우. 아, 맞다. 이제 생각난다. 지우가 예전에 엄청 뚱뚱해서 별명이 돼지우였잖아. 돼지우 잘 지내나? 형님, 그런 별명 부른 건 형님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도지우면 살을 뒤룩뒤룩 찌워서 게을러 굴러다니듯 했잖아. 그 별명 정말 안성맞춤 아니었냐? 돼지우. 아니, 지우는 아직도 뚱뚱해? 여전히 굴러다니나? 형님, 그만 좀 하세요. 7년 만에 만나서 그런 말을 하셔야겠어요? 제 딸은 어릴 적 잠시 살집이 있었고 성인이 되고서도 몇 년간은 비만이었지요. 그러나 몇 해 전 혹독한 다이어트를 견뎌내더니 늘씬하고 당당한 아가씨로 거듭났고 그 몸매를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 딸을 돼지라고 실컷 놀리더니 다음 조롱할 말을 입 밖으로 꺼내더군요. 까칠하기는 지우가 통통한 게 귀여워서 한마디 한 건데 괜히 오버하고 있네. 사람 민망하게. 아, 지우는 고졸이었지? 머리 나빠서 대학도 못 갔잖아. 맞지? 대학을 안 간 건 맞지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우는 고3 때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일이 적성에 맞아서 굳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꼭 대학 못 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봐, 동서. 괜히 감싸고 놀지 말라고. 뚱땡이의 고졸인 딸내미를 보면 아휴, 자네 속이 속으로 얼마나 문드러지겠어. 나였으면 진작에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그만하시죠. 진짜 듣기 불편합니다. 제 딸을 계속 비하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성질내는 거 보니 돼지우 때문에 소가리를 아직도 하는 모양이네. 그만하라고요, 그만. 제 딸 지금은 날씬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 나왔어도 일이 잘 풀려서 돈도 잘 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요. 뭐라고? 커리어 우먼? 어디 사진 좀 보자. 그 뚱땡이가 살을 뺐는지 어쨌는지 사진 좀 보자고. 아니면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딸내미들 불러서 넷이 밥이나 같이 먹자. 됐거든요. 형님이 제 기분을 그렇게 실컷 나쁘게 해놓고 무슨 밥을 먹자고 하십니까?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형님은 형님 볼 일이나 잘 보세요. 아유, 동서, 미친 거야? 동서, 잠깐만 연락처라도 알려주고 가. 동서! 동서! 저는 기분이 몹시 더러워서 형님의 말은 씹어버리고 걸음을 바삐 재촉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에게서 들은 막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는지 제 표정이 잔뜩 굳어있었던 모양입니다. 딸이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은 별거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혹시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섭섭한 거야? 아니면 마음이 착잡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복받을 일이야. 내가 왜 서운하고 섭섭해하겠니? 내가 엄마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나는 결혼해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아이고,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네가 결혼해서 나간다니까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고. 와, 우리 엄마 말씀 너무 섭하게 하신다. 엄마, 알터니까 빠지면 시원한 건 잠시뿐이야. 금세 허전해서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한마디를 지지 않네, 아주.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결혼하면 허전하고 재미없을 것 같긴 하다. 됐냐? 그래도 자주 보면 되지.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둘이 잘 지내잖아. 이번 기회에 취미 하나 같이 만들어서 재밌게 해봐.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걱정 말아라. 넌 김서방이랑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아. 엄마야말로 괜히 걱정하지 마. 우린 연애하면서 싸울 거 다 싸워봤으니까 결혼하면 다툴 일 없을 거야. 제 딸 지우는 3년 동안 성실히 연애해온 예비 사위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고 곧 상견례 날짜를 잡아 양가가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딸을 시집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며 결혼하기 전까지 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부쩍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주말인데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오늘 지우가 출장 간다잖아. 출장? 아, 맞다. 오늘 간다고 했지. 그런데 지우가 출장 가는 거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직접 바래다 줄 거야. 먼 길인데 아빠가 데려다 주는 게 마음이 놓이잖아. 게다가 부녀가 차 안에서 대화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정말 가지가지하네. 그렇게 딸이 아까워서 결혼은 어떻게 시키겠수? 그럼 아예 시집 안 보내고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까? 아주 심각한 딸 바보가 따로 없네. 징그러운 소리 그만하고 출장은 혼자 가게 내버려둬. 지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지우도 좋다고 했어. 아빠랑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에휴, 부녀가 아주 콩떡구감이네. 그래, 나 빼고 둘이서 드라이브 잘하고 오셔. 지우가 데려다주고 올라오는 길에 형한테도 들를 거야. 납골당해. 아주버님? 지우가 출장지랑 가까워? 그래, 그래서 딸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형님께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올 생각이야. 남편이 납골당에 들러 아주버님을 뵙고 오겠다는 말을 하니 자연스레 며칠 전 형님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들은 불쾌한 말들이 자꾸 마음을 짓눌러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여보, 사실 얼마 전에 형님을 만났어. 이 동네에 살고 계시더라. 뭐? 형수로 봤다고? 안 본 지 꽤 됐네. 거의 7, 8년 됐지. 그래서 형수는 잘 지낸대? 뭐 그런 것 같아. 조카 은채가 박사학위를 땄다면서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을 아주 줄기차게 늘어놓더라고. 형수는 여전하지.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는 버릇. 보나마나 우리 지우 형도 잔뜩 봤겠지. 그래,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형수 재혼은 안 했다던가. 우리 형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다른 남자랑 동거했었는데 그 남자랑 아직도 같이 지내나? 그런 건 묻지도 않았어. 대신 우리 지우 형을 너무 심하게 보길래 나도 결국 열받아서 승질을 내고 말았지. 연락처도 안 주고 돌아왔어. 뭐? 형수가 우리 딸 흉을 봤단 말이지? 다음에 길에서 또 마주치면 내가 대신 쓴소리 좀 해줘야겠네. 여보, 괜히 형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 그냥 훌훌 털어버려. 형수는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야. 알았어, 신경 안 쓸게. 다만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형님 생각이 싹 가져버리더군요. 남편이 딸을 데리고 출장길에 나서자마자 뜻밖에도 예비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일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비사위는 제가 혼자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장인어른께서 지우 데리고 출장 가셨죠? 그래, 딸바보 장인이 자네 색시를 데리고 도망갔네. 그럼 저희도 뭉쳐야죠. 오늘 제가 제대로 모실 테니 어머님 나오세요. 됐네. 자네 어머니한테나 더 잘하게.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여행 가셨어요. 저도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니까요. 얼른 저랑 데이트하러 나오세요. 날 챙기는 건 우리 사위밖에 없구만. 그래, 알았어. 준비하고 나갈게. 예비 사위는 성격이 살갑고 다정해서 저와 남편 모두에게 항상 찰뜰했습니다. 여하튼 남편은 딸과 함께 떠났으니 저는 예비 사위와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예비 사위가 멀리서부터 보이자 절로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더군요. 우리 사위 멋있긴 멋있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온다고. 에이, 아닙니다. 겸손할 필요 없어. 그런가요? 저거 조금 멋지긴 하죠. 그래, 멋진 사위랑 오늘은 뭘 하고 놀아야 하나? 배부터 채우시죠, 어머님. 제가 오늘 한우 쏘겠습니다. 한우씩이나? 그래,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으면 좋지. 어서 가세. 저는 예비 사위의 팔짱을 끼고 고급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룸은 이미 꽉 차 있어서 개방된 홀에서 한우를 먹게 되었는데 그 고기가 어찌나 신선하고 맛있던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김서방, 고기가 입에서 그냥 녹아내리네. 씹을 필요도 없겠어. 그렇죠.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니까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우시장에서 직접 소를 경매로 들여온대요. 어쩐지 이런 소고기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 예비 사위와 함께 고기를 실컷 먹고 낮이라 술은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수다를 떨며 천천히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순간 낯선 한 여자가 의자를 푹 소리나게 끌어와 예비 사위 앞에 턱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동서,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사람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당당히 앉은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형님. 그래, 아주 잘 지냈지. 그런데 동서, 이런 비싼 식당도 다니네. 서방님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리고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자네 애인은 아닐 테고. 지우와 결혼할 제 예비 사위예요. 세상에, 오 마이 갓! 뭐라고? 돼지우가 결혼을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이런 멀쩡하고 멋진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역시나 형님은 기분을 잔뜩 상하게 하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지우 큰어머니이신가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우 큰엄마야. 그런데 총각, 어디 하자라도 있는 거야? 키도 크고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는데 왜 하필 돼지우랑 결혼을? 네? 방금 돼지우라고 하신 겁니까? 맞아. 도지우가 뚱뚱하던 시절에 붙여준 별명이야. 귀엽지 않나? 아니요. 사람한테 돼지라니. 옛날 얘기를 한 거야. 아무튼 지금은 안 뚱뚱한가 보네. 이런 반듯한 남자랑 결혼까지 하려는 걸 보면. 그런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른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보게 총각,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형님의 몰상식한 질문에 예비 사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시 말해봐. 대학병원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어머니. 정말? 진짜? 뻥치는 거 아니고? 의사라니. 어디 명함 좀 봐봐. 예비 사위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형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흥분한 나머지 침까지 흘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돼지우가 의사랑 결혼을 할 수 있어? 무식한 고졸따위가 감히 의사와 결혼한다니.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말을 들은 예비 사위는 눈빛이 굳어지고 아랫입술을 꾹 깨물며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형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의사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제 사위 앞에서 왜 제 딸 흉을 보고 모욕을 주십니까? 이봐, 동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자네라면 안 놀라겠어? 아무리 지금은 똥땡이가 아니라 해도 고졸의 무식한 기집애가 의사를 낚아챘다니
기가 찰 노릇이지.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형님,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별 말도 아닌데 승질은. 자네는 잠자고 있어. 난 이 총각이랑 이야기 좀 해보려는 거야. 형님은 몸을 완전히 예비사위 쪽으로 돌리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저기 의사 총각, 고조린지우가 자네 같은 의사를 만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어이 총각, 우리 딸 소개받아 볼래? 박사과정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애라고. 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면 박사 정도 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어디 근본도 없고 무식한 돼지우랑 결혼하려고 하나? 내 딸 사진 보여줄까? 형님은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테이블을 두 손으로 쾅 내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당장 그 입 다물고 썩 꺼져! 뭐? 이게 돌았나? 동서, 나 자네 윗사람이야! 우린 가족이라고! 윗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족이요? 아주버님이 암투병 하실 때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여행이나 다니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보험금 받아 연하 남자랑 동거하면서 우리와 연락을 끊었잖아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이게 말하는 꼴 좀 봐,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 새롭게 살아간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걸 여기서 들먹이는 이유가 뭔데? 형님이 가족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고 왕래하며 산 적도 없잖아요. 동서, 무섭구만. 원래 이렇게 윗사람한테 막말하고 덤비는 사람이었어? 의사 사위 봤다고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꼴 좀 봐라. 나 지금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 가만 안 둬. 뭐? 당신? 이걸 그냥 확! 형님이 팔을 들며 때릴 자세를 취하자 예비사위가 잽싸게 그 손목을 붙잡아 밀어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이봐, 의사 총각. 저런 여자를 장모로 두면 자네 개고생할 거다. 그리고 돼지우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살 좀 뺐다 쳐도 결혼하면 다시 굴러다니는 돼지가 될 거야. 대화도 안 통할걸? 우리 딸은 박사야, 박사. 총각, 내 딸로 갈아타지 그래? 내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곱고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그만하시죠, 큰어머니. 어머님, 큰어머니가 안 나가시니 저희가 먼저 나가죠. 예비사위는 형님을 단호하게 저만치 밀어내더니 제 팔을 붙잡고 식당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데이트를 이어가려 했지만 기분이 너무 더럽고 불쾌해져서 그날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지우한테는 비밀로 하지. 괜히 이상한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네, 어머님. 그런데 큰어머니는 혹시라도 결혼식에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못 오지. 초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오늘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그분이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튼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생각 말고 푹 쉬세요. 그래, 고맙네. 그럼 우리 데이트는 다음에 하세. 사위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차에 올라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머리가 지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4캔이나 연거푸 들이켜고는 술기운에 겨우 잠들었지요. 그런데 출장지까지 딸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이 제가 평소에는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인데 웬일이냐며 깨웠습니다. 평소에 술은 코끝에도 안 대던 사람이 무슨 일로 술을 마신 거야? 여보, 자는 거야?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술이 당겨서 그런가 봐.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그래,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저는 형님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 열불이 치밀어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행히 형님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네를 잘 돌아다니지 않은 것도 있었고 혹여 길에서라도 마주칠까 늘 주위를 살피며 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형님과 만났던 악몽 같은 기억이 조금씩 잊혀질 즈음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곱게 화장을 하고 옷장 속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집 가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오늘은 힘 좀 줘봤어. 괜찮아 보여? 여보, 호텔에서 상견례 하는 김에 오늘 밤은 그 호텔방에 묵고 가야겠어. 지우야, 너 어릴 때부터 동생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참나,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징그러운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출발이나 해. 엄마, 진짜 새색시 같다니까. 근데 결혼식 날에는 오늘처럼 너무 예쁘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인 날엔 엄마가 힘 빼고 계셔야 해. 아빠랑 네 눈에만 예뻐 보이지. 누가 나 같은 걸 거들떠나 보겠니?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진짜 동안이야. 게다가 너무 예뻐. 피부 좀 봐. 나보다 더 환하다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집을 나서서 남편 차를 타고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위 이름으로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다행히 사돈댁보다 저희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5분쯤 기다리니 예비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셨군요. 김서방. 이어 곧 사돈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안사돈, 반갑습니다. 이제야 직접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우가 어머님을 닮은 거였군요. 참 곱고 단아하십니다. 아닙니다, 안사돈. 제가 감히 어떻게... 안사돈께서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자리에 앉아 편히 이야기 나누시죠. 네, 어서 앉으시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직원을 불러 음식을 주문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메뉴판을 집어들고 가장 비싼 정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식 8개 부탁드립니다. 와인도 한 병 곁들여 주시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룸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게, 내 것도 주문하게나.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될 인물, 형님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돈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형님은 오히려 태연하게 가슴을 쭉 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지우 큰엄마 되는 사람이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내가 빠질 수야 없지. 형님이 여길 왜 오신 겁니까?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거 알아내는 건 껌이지. 요즘 인스타라는 게 있잖아. 지우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친절하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호텔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자네 사위 김종민 이름으로 예약된 방을 알아낸 거지. 동서, 원래라면 나를 애초에 불렀어야지.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아직 연락처도 교환 안 했던가? 저는 어리 빠져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알고 보니 들뜬 마음에 제 딸의 호텔 사진과 상견례 소식을 인스타에 올려 자랑했던 것입니다. 형님은 그 글을 보고 기어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태연히 남편과 딸에게 다가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는 스스럼 없이 역겨운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랜만이네요. 많이 반가워서 놀란 얼굴 좀 보게. 말씀 안 하셔도 반가워하는 게 다 느껴지네요. 그리고 돼지우, 너 이용됐구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는 내가 순간 네가 아닌 줄 알았다니까. 7년 전만 해도 뚱뚱해서 굴러다니던 애가 도대체 어떻게 살을 뺀 거냐? 할 말이 참 많다. 일단 앉아서 못한 대화를 나누자꾸나. 아, 사돈어른 안사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돼지우, 아니 도지우 큰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사돈 두 분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형님이 달가운 인물이 아님을 단박에 느낀 듯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만 슬쩍 숙이고 인사로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제 옆에 당당히 앉아 작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냥 나가주시죠. 그러자 형님은 태연히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이봐 동서, 한 식구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워서 무식한 건 알았지만 사돈들 보는 앞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자네 미쳤어? 형님, 우리 7년 동안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이잖아요. 길에서 우연히 본 걸로 이렇게 가족 행세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제 남편 그리고 우리 지우 표정을 좀 보세요. 아주 위인들 모셔놓으셨네. 의사 사위 본다고 사람을 깔보는 거냐? 형님, 사위랑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든 똥개든 난 여기 앉아서 의사 집안이랑 대화 좀 해야겠어. 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하듯 나섰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그냥 나가주시고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뵙도록 하죠. 자, 이쯤에서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아니요, 서방님. 그럴 수 없네요. 동서도 서방님도 나를 윗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니 기분이 더럽습니다. 차라리 회방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네요. 야, 돼지우. 가방끈도 짧은 게 운 좋게 의사 꼬신 거 하나로 거들먹대냐? 너? 나한테 인사 안 하냐? 안녕하세요. 참 빨리도 한다. 야, 내가 지금 안녕한 얼굴로 보이냐? 이렇게 가족 상견례 자리에 와 있는데 불청객 취급이나 당하니 기분이 아주 더럽다고. 형님은 우렁차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도무지 말로 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만 살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이번에는 사돈 두 분을 향해 낯뜨거운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안사돈, 아들을 참 잘 키우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랑 결혼을 시키려 하십니까? 고졸에 그저 그런 애를 왜... 지우 큰어머님, 말씀을 좀 조심하시죠. 우리 슬기는 부족하기는커녕 매우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지우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사돈, 정신 좀 차리셔야죠. 이런 고졸 따위랑 의사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건 엄청난 실수, 아니 큰 사고예요. 들어보세요. 제 딸이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졸인 지우와는 확연히 다르죠. 게다가 얼굴도 훨씬 예쁘고 살림까지 완벽하게 잘한답니다. 아, 그래요. 정말 훌륭하시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있는 지우를 며느리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말씀은 삼가주시죠. 제가 말만 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건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금 도착했네요. 형님 말이 떨어지자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며 환하게 외쳤습니다. 짜잔! 제 딸 박사학위를 받은 정은채입니다. 얼굴 곱죠, 몸매 죽이죠. 여러모로 돼지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돈 두 분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은채를 만나보신다면 상견례는 이 자리에서 접어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안사돈이 콧방귀를 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 딸을 불러와 소개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녀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결혼한 뒤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흔해 빠진 세상인데요. 아무튼 내 딸까지 왔으니 의사총각 눈이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은채야, 인사드려라. 저기 의사총각한테 가서 악수라도 해. 조카는 쭈뼛거리며 서 있더니 형님 곁을 피해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표님? 정은채 씨, 여기서 다 보네요. 대표님이 제 사촌동생이었던 거예요? 도지우요? 그 뚱뚱... 아니, 체형이 엄청 컸던 그 지우가 맞습니까? 아, 내가 외모도 달라지고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니 몰랐겠죠? 우리가 사촌으로서 얼굴을 본 것도 오래됐고. 네, 맞아요. 내가 은채 씨 사촌동생 도지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물론이죠. 이력서에서 보고 바로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큰어머니께서 지금 방해하고 계시는군요. 은채 씨, 내 지시를 따르는 부하 직원 맞죠? 그렇다면 큰어머니 좀 모시고 나가줄래요?
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화장품 회사에 취업해 무려 1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독립했고 결국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머리가 똑 부러지고 추진력도 대단했기에 주변에서 돕는 손길도 많았고 그 덕분에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했지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박사학위를 마친 조카 은채는 결국 제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상견례 자리에서야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모두가 놀라서 숨조차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흥분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은채가 지우 회사 직원이라고? 설마 아닐 거야. 은채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고졸 따위가 네 회사 대표일 수가 있어? 엄마, 그만해. 우리 회사 대표님 맞아. 엄마, 나 여기 왜 부른 거야? 밥 먹자고 했잖아. 왜 이런 자리에 날 끌고 온 거냐고.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우 저기 집애가 네 회사 대표라는 게 진짜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래, 우리 회사 대표님 맞다니까. 세상에 진짜 돌겠네.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놨더니 네가 저런 고졸딸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심하고 멍청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엄마,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공부 욕심이 있어서 박사까지 한 건 맞지만 학력이 지위를 정하는 건 아니야.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일하며 지금의 자리를 쌓아올린 분이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젠 하다 저 돼지우 편을 드네. 아이고, 내 팔자야, 머리야. 형님은 조카를 억지로 상견례 자리에 끌어들여 의사 사위를 빼앗거나 제 딸의 결혼을 파토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오직 의사 사위를 본 게 셈이 나서 분풀이하듯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오히려 본인이 망신만 당했습니다. 여하튼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자 형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숨까지 가쁘게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네. 야, 정은채, 당장 나가자. 빨리 안 나와? 왜 화를 내? 저기 대표님, 월요일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큰어머니가 설치지 않도록 은채 씨가 잘 단속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기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조카와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히 망신을 당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형님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리라 확신했지요. 그 모습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개진상 같은 형님과 더는 마주할 일 없겠거니 싶어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곧 제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남편은 허전한 집안에서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찾아가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사돈부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친절한 분들이라 아이들 결혼 이후에도 우리 부부를 자주 불러내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임신이 되어 양가 식구가 모두 모여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딸과 사유가 저희 집에 온다고 해서 장을 보러 마트에 나갔습니다. 값비싼 한우도 사고 미역도 챙겼지요. 계산대를 지나 나오는데 제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직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한동안 안 보여서 이사라도 가신 줄 알았네요. 이사는 무슨... 형님, 은채 일은 안 됐어요. 우리 딸이 일부러 해고한 게 아니라 업무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 발로 그만둔 거라 하더군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형님, 저 반갑지 않으세요? 더운데 무슨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형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채는 요즘 어디 다니나요? 연구원? 아니면 교수님이라도 됐어요? 그래. 내 딸 교수님 됐어. 아주 잘 나가는 중이지. 형님은 조카 이야기를 꺼내며 자존심을 되찾은 듯 목소리가 한껏 커졌습니다. 아, 정말요? 교수님이 됐군요. 그럼 결혼은요?
아직 안 했겠죠? 아니, 했어. 얼마 전에. 6개월 전에는 싱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의사 사위한테 소개해주겠다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새 남자가 생겨 시집까지 갔어요. 이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면 진득하게 신중할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요. 그래서 형님 사위는 뭐 하는 분이신데요? 그게 판사. 맞아, 판사야, 판사. 형님은 말을 더듬다가 억지로 판사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과장스럽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판사라니. 형님, 사위를 제대로 보셨네요. 당연하지. 자네만 잘난 의사 사위를 봤다고 생각했어? 내 딸은 박사야, 박사. 그리고 내 사위는 판사라고. 내년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간다고 했다니까. 아, 그렇군요. 잘 되셨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장 잘 보시고요. 형님과 더 이상 대화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려던 순간 형님 뒤로 조카 은채와 신랑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길래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은채구나. 오랜만이다. 우리 지우 회사에서 나간 건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야. 제가 말을 잇자 형님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뭘 그런 얘기를 해? 됐으니까 그냥 가. 왜요? 조카 안부를 묻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은채야, 교수 됐다면서? 축하한다. 교수요? 누가요? 제가요? 작은 어머니, 저는 그냥 학원에서 일해요. 시간제로 수당 받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박사학위 받은 게 조금 아깝다. 뭐, 박사라고 해서 다들 대단한 자리에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 그냥 학원 강사예요. 그래, 솔직하니 더 좋구나. 결혼했다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신랑이구나. 축하해. 네, 그게 과속을 해서 빨리 결혼했어요. 어머, 박사님이 급하기도 하셨네. 과속했구나. 은채야, 인사 좀 시켜줘. 내 조카 사위한테. 그러자 형님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이제 남남인데 남의 사위 소개받아서 뭐 하려고? 어머, 형님. 형님이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딸 상견례 와서 난동 부린 거 잊으셨어요? 여기 신랑도 그 일을 알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형님이 막아서려 하자 6개월 전 깽판 치려던 나를 말하려고 하니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카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반가워요. 네, 작은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판사 얼굴은 이렇게 생겼군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혹시 40대세요? 네,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판사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네, 형님이 조카 사위를 판사라고 엄청 자랑하시던데요. 내년에 대형 로펌에 들어간다던데 아닌가요? 아, 그게 판사가 아니라 재판사입니다. 인쇄소에서 쓰이는 인쇄용 판을 만드는 재판 기술자예요. 네? 판사가 아니라 재판사요? 뭐야, 그럼 형님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형님, 왜 말씀하신 게 다 달라요? 은채는 교수가 아니라 학원 강사고 사위는 판사가 아니라 인쇄소 재판사라니 혹시 부끄러우세요? 닥쳐! 아우, 오늘 일젠 더럽네. 은채, 박서방, 두 사람은 어서 마트 안으로 들어가. 형님, 왜 그렇게 사세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꼭 사자여야만 사랑할 만한 건가요? 아직도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혀 사시는 게 안타깝네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당연히 알죠. 형님께 우월의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피의식도 깊게 깔려 있다는 거.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형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제 좀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 보는 제 마음까지 아프니까요. 제가 또박또박 뼈를 찌르는 말로 조언을 건네자 형님은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며 포악한 맹수처럼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너, 동서, 지금 날 조롱하는 거야? 감히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저 따위요? 제가 어떤 그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님,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얼굴을 마주하니 예전에 저한테 하신 짓거리들이 죄다 떠오르네요.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형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깔보고 스스로 잘났고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그 못난 사고방식,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제 앞에서 무지하게 쪽팔리시죠? 은채 생각해서라도 그 사고의식 좀 뜯어 고치세요. 이게 감히?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래, 맞아. 쪽팔려 죽겠으니까 네 놈을 그냥은 못 둬.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워워, 형님, 이성을 좀 찾으세요. 뭐요? 손찌검까지 하려는 겁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가오지 말라고요. 저는 발광하는 형님을 가까스로 제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님은 눈에 핏발이 서고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제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공기는 점점 더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형님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려 손을 뻗자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채 형님의 허리를 뒤로 꺾었습니다. 아! 이거 안 놔! 그러니까 왜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제가 틀린 조언을 한 것도 아닌데. 형님,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알겠습니까? 너 진짜 가만 안 둬.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오늘 널 초상치고 서방님이랑 네 딸 그리고 의사사위까지 모조리 개박살을 내고 말 거야. 형님이 발광하며 몸부림치자 결국 저는 손목을 놓치게 되었고 그 틈에 머리채를 잡히고 따귀를 맞아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형님은 제 배 위로 올라타려 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제 오른발이 번개처럼 치켜 올라가 형님의 턱주가리에 꽂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은 그대로 기절해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형님의 양뺨을 연거푸 갈기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형님? 짝짝 소리가 마탄에 울려 퍼졌고 이윽고 형님이 흐느적거리며 눈을 뜨더군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으씨, 딸내미가 교수라고 거짓말한 것도 사위가 판사라고 뻥쳤다가 재판사라는 거 다 들통난 것도 모자라 덕주간에 맞고 기절까지 하다니. 나 진짜 쪽팔려 죽겠다. 창피한 건 아시나 보네요. 형님, 지난번 저한테 했던 짓들 오늘 제가 그대로 복수한 겁니다. 이제 우리 더는 볼 일 없을 거예요. 은채랑 사위 데리고 장이나 보러 가세요. 너 두고 봐. 내가 당한 수모 반드시 배로 갚아줄 거야. 또 만날 일이 있으려나요? 형님, 제발 어지간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삽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요. 오늘서야 조금은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너 두고 봐! 저는 형님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뒤로 하고 킥킥 웃음을 터뜨리며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했고 곧 딸과 사위가 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멋진 사위 왔네. 장모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딸이 애기 가진 게 기분 좋은 일이지. 그리고 우리 사위가 딸한테 너무 잘해서 기분이 좋지. 저는 부러 형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만 통쾌하고 말았죠. 이듬해 딸애가 어여쁜 손자를 낳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돈부부와 격일로 딸 집에 가서 육아를 도와주었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중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다녀간 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거의 매달 아주버님께 들르잖아.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형제는 어릴 적에도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그래요. 아주버님은 참 선하고 좋은 분이셨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 아주버님 유골함 앞을 찾으며 걸어가는데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여보, 은채가 이제 날 안 보겠대. 그 기집애가 전류는 끊고 제 남편이랑 떠나서 살겠대. 은채가 유산했다고 내가 이혼하라고 사짜 남자 만나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여보, 내가 정말 큰 욕심을 부린 거냐고.
고졸 뚱돼지 도지우도 의사랑 결혼했는데 왜 우리 은채만 안 되냐고. 여보, 제발 하늘에서 우리 은채랑 사위놈 갈라놓아줘. 우리 은채 정신 차리고 나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와 남편은 형님의 통곡과 원망스러운 기도를 듣고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니 조카가 유산을 한 뒤 형님이 억지로 이혼을 종용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조카는 더는 형님의 집착을 받아주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멀리 떠나버린 것이었죠. 저는 혀를 차며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젠 하다하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조카랑 사위가 헤어지기를 바라다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분이셨네요. 뭐야? 동서?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서방님도 같이 왔네? 제 남편이 매달 여기에 오는 거 모르셨어요? 명절인데 우리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형님, 은채한테 결국 버림받으셨죠? 그 끝없는 욕심이 이런 꼴을 만든 겁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 딸은 착한 애라서 곧 돌아올 거야. 그 재판사는 놈이랑 헤어지고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고. 아직도 멀었네요. 아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네요. 형님, 아주버님께 할 말 다 했으면 비켜주세요. 우리도 아주버님께 인사드려야 하니까요. 꺼져! 너희 인사 따위 안 받아! 형님, 여기서 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버님 앞에서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비켜주셔야죠. 여보, 봤지? 동서랑 서방님이 날 이렇게 우습게 여겨. 여보, 저것들 혼내줘. 하늘에서 벌 좀 내려달라고. 형님은 끝끝내 남을 탓하고 미워하는 사고를 버리지 못하더군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내려고 하자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그냥 나중에 다시 오자. 그래서 저희는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고 텅 빈 납골당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형님에 대한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카 은채가 여전히 형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지요. 저와 제 딸을 비웃고 조롱하던 손윗동서, 형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모를 비하하고 학력과 직업으로 사람의 급을 매기는 인간들. 주변에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들은 결국 다 자신이 뿌린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저희 형님처럼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여보, 우리 이참에 그냥 지방으로 내려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방이라니. 아니, 지금 집주인이 계약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형편에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고 이 이상 대출이 늘어도 문제야. 매달 이자만 얼마야? 그러게, 내가 진작에 집 사자 그랬잖아. 남들 다 집 살 때 당신은 집도 안 사고 뭐 했어?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벌이에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무리지.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서울만 벗어나면 집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보다 부담은 훨씬 줄이고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집 살 수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50평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말이야. 내가 언제 시골 가서 산다 그랬어? 50평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냐고. 서울에서 사야 아파트도 의미가 있는 거지. 시골 총구석에서 아파트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여보, 화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장 이사는 가야 되는데 마땅히 이사 갈 만한 곳도 없잖아. 전세 대란이라고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잘 없고 또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무서운 일도 많잖아. 그래서 그런지 나 요즘 집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 집도 아닌데 매달 나가는 돈이며 남의 집 사느라 전전긍긍하는 거며 나는 그냥 당신이랑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쁜 집 하나 사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내 친구들 다 서울 사는데 왜 나만 지방에 가야 하는데? 나보고 그 쪽팔린 걸 견디라고? 쪽팔린다고? 뭐가 쪽팔린데?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쪽팔린 일이야? 그럼 쪽팔린 거지 뭐 당당한 일이야? 이게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돈을 잘 벌고 대출도 잘 나오는 직업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대화할 일이나 있었겠어?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걸 왜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 전세난을 피해 지방에 내려가자는 말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할 말을 한 건지 아내는 서울을 벗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것처럼 굴었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 쪽팔리다고, 제가 무능한 탓에 자신을 괴롭힌다고 막말을 던졌죠.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했던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이 상황에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수 있나 싶었죠. 그래도 부부이니 잘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화가 난 아내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맞아.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 당신 나 연봉 얼마인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고 분명히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둘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근데 당신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과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애써 기분을 잠재우며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상황에 불필요한 싸움으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아내의 한마디에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능한 주제에 누구한테 가르치려 들어? 아무튼 나는 절대로 지방 못 내려가.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따로 살기라도 하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 당신이랑 못 살겠다는 거야. 그냥 이혼하자고.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말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일인지 저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기막힌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아내의 행동이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던 아내가 곧바로 짐을 싸더니 웬 남자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뒤에서 그런 치정을 벌이고 저를 비웃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나를 두고 바람 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자 했잖아. 그래도 당신이 불쌍해서 숨기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당신도 지방에 내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당신 바람을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결혼식 날 약속했던 언약은 그새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이혼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정말.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무능한 당신 하나 뽑고 살다가는 나까지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런 당신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그럼 뭐 그놈은 나보다 훨씬 잘났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설마 당신보다 못한 놈이랑 바람이 났겠어? 그 사람 돈 많아.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번 부자야. 내가 이혼만 하면 나랑 결혼해서 강남 아파트에서 살 거래. 근데 당신은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내가 당신 옆에 더 있을 이유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겨우 돈 때문에 부부관계를 파탄낸다는 거야? 인생은 다 돈이야.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결국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당신도 잘 알지 않아? 그러게 능력 키워서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지 그랬어. 맨날 지질이 궁상만 떨더니. 아무튼 나는 더는 당신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아내는 결국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돈 많은 상간남과 새 출발을 하겠다며 저를 무참히 짓밟고 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내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자 생각하게 되었죠.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어요. 제가 워낙에 걱정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
반대의 성향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게 탈이야. 어차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좀 편하게 살지.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대비해두면 좋잖아. 너무 그렇게 대비만 하다 보면 언제 현재를 살아?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지. 하긴 그것도 그러네.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처럼 좀 가볍게 살아. 너무 걱정 이고지고 살면 힘들잖아. 아내와 함께 있으면 저도 같이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늘 내일 일을, 그 다음 일을 걱정하며 사는 제게 아내는 밝고 환한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괜찮을 거라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걱정과 시름이 덜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정반대의 성향이었던 저희는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취향도 취미도 다른 저희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기에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런 아내와 미래를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결혼 얘기를 꺼내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결혼식장을 보러 다니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혼수와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희들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약속했어요. 더 좋은 것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자기야. 아니야, 나는 이것도 좋은데 뭘.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반지도 맞추고 입고 싶어 했던 그 드레스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나도 알아. 우리가 지금 뭐 헛돈 쓸 상황인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신혼집 구하는 데 써야지. 진짜 전셋집 가격이 무시무시하더라. 사실상 매매랑 별 차이도 없는데. 집은 나중에 천천히 사자. 사람들이 다들 지금 고점이라고 그러잖아. 좀 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하는 거야. 그래,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했던 아내였는데 그런 아내가 언젠가부터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구질구질해. 내가 이거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게 왜 아직도 옷장에 들어있는 거야? 내 옷인데 왜 그래? 그냥 둬. 당신 이거 10년째 입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 좀 버리라고 그랬잖아. 왜? 아직 멀쩡히 입을만한데. 입을만하게 뭐가 입을만해? 당신이나 나나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싸구려 주워 입을 거야? 이거 입고 밖에서 나한테 아는 척하면 나 창피해서 죽어. 아니, 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당신이 창피해? 말도 안 돼. 당신, 내가 당신 때문에 쪽팔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너 때문에 쪽팔린다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당신이 밖에서 이런 옷 입고 나 아는 척할 때마다 나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어. 남들은 다 명품 하다못해 브랜드 입고 다니는데 내 남편은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것 같은 싸구려 난방이나 입고. 그러니 내가 안 쪽팔리게 생겼어? 다들 당신 옷차림 보고 얼마나 수군대겠냐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아니, 내가 뭘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신경을 쓴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브랜드 옷 입고 그런데 사치할 상황이야? 당장 내년이면 전세 만기되는데 돈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맨날 그놈의 돈. 그렇게 돈돈거릴 거면 돈이나 잘 벌어오던가.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아끼라는 소리밖에 못하냐? 꼭 능력 없는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그런다더라? 아니, 당신 정말 왜 그래? 언제는 같이 아껴서 잘 살아보자 그러더니 당신 요즘 좀 변한 것 같다? 그런 궁상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아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더러 평생 양말 쪼가리나 기호 신으면서 살라는 거야?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안 변한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봐? 제 아내는 원래도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형을 중시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우선순위가 생기다 보면 자연히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분명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자고 했던 아내였으니 집을 사기 위해서 절약하는 저를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젠가부터 아끼고 참는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어요. 유행에 뒤처진 옛날 옷을 입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절약하려는 저를 못마땅해 하더군요.
저는 제가 고생해도 아내한테는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은데도 아내는 점점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자꾸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어떻게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꾸며내려 아등바등이었죠. 결혼 전 저에게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던 말은 전부 가식이었는지 점점 변해가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이해해보려 했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유를 주려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저 혼자 지워야 하는 짐은 점점 늘어갔지만 제가 힘들어서 아내가 편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 아내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지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점점 버거워지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연락에 저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 벌써 만기가 됐나? 왜? 올려주면 되는 거지. 뭐, 얼마 올려달래? 무려 5천만 원이나. 나 그런 돈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 돈도 못 모았어? 맨날 아껴 살더니 뭐가 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지금 여기서 더 대출 받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신용대출을 끌어오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럼 여기 떠나서 이사 갈 집은 있어? 그나마 여기가 제일 싸서 들어왔던 거잖아. 그래, 지금 상황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여보, 우리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건 어떨까? 지방 소도시 정도면 집값도 싸고 거기서는 전세 말고 내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매일 돈에 쫓기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지겨워진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이러다가는 평생 벌어서도 내 집 마련도 못할 게 뻔한데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전세난이니 전세 사기니 난리가 판치는 마당에 저는 하루빨리 내 집을 얻어 마음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편의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서울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가 일하는 직종이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다 보니 저는 아내를 설득해서 지방에서 터를 잡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궁리를 해봤는데 이건이면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사정에 살 길은 이것뿐이야. 뭐? 그래서 지금 나더러 지방을 데려가라고? 아, 싫어. 나는 절대 싫어. 여보, 지금 싫다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당장 집주인은 돈 올려받겠다 그러지 이사갈 집은 없지.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당신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평소에는 혼자 똑똑한 척 다 하고 막 알아서 하더니만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제발 철 좀 들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몰라서 이래? 황당하게도 아내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자는 한마디에 노발대발해서는 절대 못 간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저도 서울에 계속 있을 수만 있다면 있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처갓집이나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니고 계속 빚만 쌓이는 상황에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는 건 미련한 짓이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꼭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이유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일하니까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 나만 좀 고생하면 될 텐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내 친구들, 우리 부모님 다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데 나더러 깡촌 시골에 내려가서 살으라고? 시골 아니고 소도시야. 거기도 있을 거 다 있고 사람 다 살아. 그런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사 가면 가족 친구들 인연 끊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면 서울 부산 오고 가는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나는 그냥 싫다고. 서울 말고 다른 데서 사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 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해? 나 쪽팔려서 지방에서는 못 산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아내의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홧김에 질 나쁜 농담을 하는구나 싶었죠. 당신 정말...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이혼이라니 어디 이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내 말이 농담 같아? 아니, 나 진담이야.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우리 갈라서. 뭐? 그 말이 진심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그 광경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홧김에 무리수를 던지는 걸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들을 전부 꺼내 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어디 혼자 잘 살아봐.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돼?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이랑 이 구질구질한 전셋집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 없잖아. 어디 갈 데라도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지. 이제 남남인데 내가 어딜 가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그 말 다 진심이야? 이대로 나가면 나도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바라던 바야. 나도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당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거기 도장이나 찍어 보내.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서는 다 들지도 못할 짐들을 끌고 나가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저런 말을 하며 내게 상처를 주는 저 여자가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따라 나가려 했어요.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가 싶었거든요. 제가 이미 나가버린 아내를 확인하려 베란다를 내다본 순간 저는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웬 낯선 남자와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그 남자의 차에 타서 떠나더군요.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야? 누구 차를 타고 간 거야? 뭐야, 징그럽게 그걸 또 쳐다보고 있었어? 왜?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누구랑 가는지 알 바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나랑 이혼하니 많이 해도 지금 당신은 유부녀야. 가정이 있는 여자라고. 근데 그런 여자가 짐 싸들고 집 나가서 바로 다른 남자 차를 타? 그 자식이랑 웃으면서 포옹까지 하던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뭐긴 뭐야. 딱 보면 몰라?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밝힌 아내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륜을 들키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뻔뻔한 아내가 기막혔어요. 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는 그제서야 지방으로 내려가자는 말에 곧바로 짐 싸들고 나간 아내의 행동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이제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랑 지방으로 내려가서 집을 사고 가정을 유지하느니 다른 놈을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밝혀진 아내의 비밀에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가정에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느냐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나는 나 살 길 찾아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 갈 길 가. 뭐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집이나 짓고 살던지. 나는 무능해서 싫다더니 그놈은 그렇게 잘난 모양이지? 들어봐야 당신 자존심만 상할 텐데 이제 와서 그렇게 궁금해? 그래, 잘났어. 부동산 투자로 돈도 많이 벌고 나 이혼하면 우리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그동안 내 용돈도 챙겨주고 나한테 해주는 게 많다고. 당신은 손 벌벌 떨면서 다음으로 미루던 명품백? 이 사람은 한도 없이 안겨줬어. 그러니 내가 안 넘어가고 배겨? 그래서 겨우 그런 거에 넘어가서 남편을 배신했다고?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당신이 잘한 게 뭐라고? 어쨌든 이혼만 하면 그만 아니야?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괜히 짜증 부리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하게 물러서. 당신이 바란 대로 순순히 협의 이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소송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이혼만 하면 그만이니까. 아내와의 기막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제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변호사를 만난 결과 제게 필요한 것은 아내의 외도를 밝힐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쓰는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들에서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열심히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그 뻔뻔한 것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내 앞으로 날라온 카드 내역서들을 밤낮 없이 뒤졌고
몇 가지 유의미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판 모르는 타 지역에서 편의점 결제를 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바로 옆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뭔가 증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그 편의점을 찾아가 사정을 한 뒤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저한테는 길에서 뽀뽀하는 것도 못하게 하던 아내가 상간남과는 별짓을 다 하더군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해서 미쳐버리기라도 한 건지 제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에 저는 도리어 허탈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여자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꼼꼼하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증거를 마련한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였죠. 위자료나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더군요. 저는 상간남이 운영한다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소장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답이 없더니 어느 날 상간남이 아내의 번호로 저를 따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꼴보기 싫은 인간 그냥 무시할까 싶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나 궁금했던 저는 상간남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초면에 다짜고짜 반말입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통성명할 사이도 아니고 내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존칭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당신 같으면 당신 마누라랑 바람난 상간남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어? 그나마 고소당할까봐 쌍욕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뭐? 알겠어요. 따지고 보면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유부녀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한 일인 거지. 따지기는 뭘 따져? 이거 완전 미친 인간이네. 지금 내가 당신이랑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우리가 맘먹을 사이로 보여? 내가 소송 전이라 조심하느라 사리는 거지. 당장 당신 멱살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뭐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제가 만나자고 한 건 이혼 소송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이혼 소송에 당신이 왜 말을 끼얹어? 남의 마누라랑 바람이나 난 주제에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뭐 이제는 저도 관여해야 할 일이죠. 저도 당사자 아닌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작으나 크나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게 썩 달갑지 않아서요. 듣자하니 이혼 소송으로 가려 한다고 하시던데 힘든 길 가지 마시고 그냥 협의 이혼으로 가시죠. 상간남이 제게 협의 이혼을 제안하더군요. 이혼할 사이라고 해도 우리 부부의 일인데 남의 마누라랑 바람난 상간남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라 얘기하려는데 그 인간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뭐? 협의 이혼은 무슨 협의 이혼?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데 협의가 되겠어?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도리를 모르는 인간이라 그런가? 쓰레기 같은 소리만 내뱉는군. 진정하시고요. 우선 제 제안을 먼저 들어보시죠. 어차피 소송으로 가봐야 거창하게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게 크게 있겠습니까? 소송하느라 비용만 들고 시간 쓰느라 골머리만 아프죠. 그 대신 협의 이혼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돈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2억 정도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뭐? 2억을 주겠다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 돈을 준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괜히 이런 치정 싸움에 얽혀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남의 여자를 건드렸으니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간남은 제게 2억을 제시하며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 의중을 한참이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 말로는 사업의 이미지가 중요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굳이 그 많은 돈을 건네며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었죠. 물론 그런 의심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놈에게 돈을 받을 일은 없었지만요. 사람을 무슨 거지로 보고 있나? 지금 내 앞에서 돈지랄하는 거야? 뭐야? 돈이나 건네면 내가 당신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뭐로 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혼해봐야 별거 없고 고소해봐야 속 풀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럴 바에 돈이라도 챙기면 좋지 않습니까?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는군. 뭐? 사업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해? 그래서 2억이나 건네겠다? 나는 그 태도가 더 수상한데? 당신
무슨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꿍꿍이라뇨. 말했다시피 저는 책임을 지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게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좋게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돈으로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저를 회유하려는 상간남의 태도가 끔찍했습니다. 아내라는 여자는 어쩌다 이런 천박한 놈을 만났나.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싶었죠. 그런 그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돈이 전부이고 돈 가지고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한테 돈이라는 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지 최대 가치가 아니라고. 겨우 이깟 돈에 내 자존심과 명예를 팔아넘길 줄 알아? 뭐? 법이 없으니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 니들 말만 따라 간통죄 같은 건 없어진 지 오래지. 그렇다고 니들이 한 추접한 짓거리가 없는 게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리고 피해자인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돈 받고 좋게 넘어가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아니, 정말 이럴 겁니까? 서로 좋은 게 좋자는 건데 2억이면 큰 돈이에요. 당신이 월급쟁이로 몇 년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나는 무조건 소송으로 갈 거고 상간남 소송까지 할 거니까 회유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저는 소송까지 가지 말자며 저를 회유하려는 상간남을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박차를 가했죠. 그러는 사이 아내에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돈 받고 합의하지? 왜 그런 되도 않은 고집을 부려? 소송은 내 유일한 권리야. 그딴 합의 같은 거 해줄 생각 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전세 살지.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야지. 뭐가 그렇게 빡빡해? 그래서 너는 적당히 타협하느라 다른 남자랑 바람났어? 더러운 입으로 헛소리하지 말고 너도 정신 차려. 그놈 직접 만나보니 뭐가 쎄한 게 뒤가 구린 거 맞는 거 같은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라니. 말 조심해. 아니, 아무리 사업한다 어쩐다 하지만 무슨 상간남이 2억을 내밀면서 협의를 하자고 하냐고.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오빠는 나를 위해 그러는 거야. 내가 괜히 당신이랑 소송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놈이 그렇게 말하디? 내 앞에서는 네 걱정 같은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이미지 걱정만 하던데? 너 조심해. 그러다 괜히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망해. 제가 상간남을 직접 만나고 나니 뭔가 쎄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로 부동산 투자 사업가가 되었다는데 그런 사람이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고 합의금을 제한하는 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어요. 거기다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자랑을 하는 게 요즘 흔한 사기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리로 아내에게도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지만 아내는 제가 질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저를 비웃을 뿐이었죠. 당신이야말로 막말하지 마. 우리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우리 결혼하면 내 앞으로 오피스텔도 해준댔어.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지. 걱정해서 말해주는데도 듣지를 않네. 그래,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고. 더 이상 아내의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저는 소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당일 아내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쌩쌩하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래도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아내는 이미 저를 다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내는 뻣뻣한 태도로 자신의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고 재판부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바탕으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애초에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제가 손해볼 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바람난 아내에게 이혼 소송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는 흔쾌히 돈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정도 돈이야 껌값이지. 바로 입금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그 돈도 그놈이 준다 그러디?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끔찍해서 말이야. 그렇게 끔찍해하는 인간이 이런 날은 왜 같이 안 왔대? 바빠서 못 온 거지. 해외 출장 갔다고. 당신이 뭘 알아? 그래, 부동산 업자가 해외 출장을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아직 사이 좋다니 잘 됐네. 그럼 나도 상간남 위자료 걱정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튼 나는 이들한테 받아야 할 거 한 푼도 남김없이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돈만 받으면 끝인 거야. 이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거나 집착하지 마. 집착? 집착은 무슨 집착?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미련이나 남을 줄 알아? 나도 아주 속이 시원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애 낳고 같이 살았으면 어쩔 뻔했냐? 철없고 생각 없는 당신이랑 이제라도 이혼한 게 나한테는 해운 같은 일이야. 무능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대꾸를 해? 나도 당신이랑 살던 삶이 끔찍했어. 언제는 소박한 행복이 좋다고 그러더니 언제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했는지 저는 변해버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 덕분에 미련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황당하게도 그곳에서 상간남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포승줄에 묵혀 잡혀가는 상간남을 말이죠. 오빠?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영주야. 오빠 출장 갔다며? 아니, 왜 여기서 그러고 있어? 법원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붙잡혀가는 상간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처럼 이송되는 상간남을 보니 분명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어요. 전처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당황하며 허둥지둥 상간남을 따라갔고 저 역시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상간남의 재판이 열리는 곳까지 따라간 저는 직접 진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피고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들리는 판사의 말에 저는 비로소 상간남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강남 아파트를 미끼로 던지고 아내가 그토록 능력 있다고 자랑하던 상간남이 사실은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놈이 자랑하며 두르고 다니던 명품들과 비싼 외제차는 전부 피해자들의 돈으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고 결국 상간남은 사기죄가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상간남의 출장을 갔다고 하더니 그놈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광경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출장 다녀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게 내가 수상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사람 말 무시하더니 꼴 좋다. 사기꾼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그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방금까지 판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전세금 가지고 사기 쳤다잖아. 나도 전세 세입자인데 저런 놈한테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그러게 너는 대체 어디서 저런 놈을 만나고 다닌 거야? 진짜 놀랍지도 않다 정말.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설마 알고도 만났겠어? 나한테는 분명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그랬다고. 부동산 투자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법? 사기가 비법이었겠지. 그러게 어린 놈이 무슨 재주도 없이 그런 돈을 버나 했어. 사기꾼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어? 애초에 당신도 정말 몰랐던 거 맞아? 재판 내용 들어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피해액이 수십억이라는데 그걸 정말 몰랐다고? 나는 몰랐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사기꾼으로 드러난 상간남의 정체에 아내는 정신이 없는 듯했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건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당신이 저놈한테 받은 게 많으니 공범인 거 아닌가? 저놈이 주는 선물은 좋다고 받았을 거면서 몰랐다고 하면 기만이잖아. 이거 당신도 곧 조사받을지 모르겠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야. 그래, 몰랐던지 말던지 뭐.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결국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남편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돈 많은 상간남 만났다고 좋아서 이혼까지 하더니. 어때? 지금 소감이? 그 순간 저는 통쾌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무시를 당하고 배신감에 사무쳤었는데 아내가 택한 상간남이 사기꾼이었다니. 이게 바로 진짜 인과응보이고 사필기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전처럼 몰랐다고 말했지만 그런 사기꾼과 엮인 이상 그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린 전처가
스스로에 자초한 일이었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전처는 뒤늦게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여보라니, 우리 방금 전에 이혼 최종 판결 났어. 그새 까먹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웬 헛소리야. 그런 말 하는 거 스스로가 가증스럽지 않아?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저딴 사기꾼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내가 미쳤지. 어쩌다 당신을 주고 그런 짓을 했지? 글쎄다. 거칠에만 신경 쓰느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설치더니 꼴 좋다 싶은데. 여보, 이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버리다니. 우리가 버리고 말고 할 관계인가? 우리 이미 끝났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제발 이혼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다시는 보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더니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바뀌나 보네. 나 정말 저놈이 사기꾼인지 몰랐단 말이야. 나는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진짜 못할 짓을 했다는 건 알아. 나 정말 후회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후회 하나 안 하는 표정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그 말을 내가 믿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애원하고 빌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가서 네 새남편 옥바라지 할 생각이나 해. 하긴 같이 사기로 엮여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여보, 제발 나 이대로 그냥 둘 거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몰랐을 때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이미 네 입바닥을 다 봐버렸잖아. 능력도 없으면서 철도 안 들어서 허영과 욕심에 찌든 당신 같은 여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금 보니 너랑 상간남이 참 잘 어울린다 싶다. 불륜녀와 사기꾼이라니 딱 좋은 조합 아니야? 그럼 어디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기다려. 나는 너한테서 벗어나서 행복한 새 출발할 테니까. 전처는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후회가 다 무슨 의미이겠냐 싶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후회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돈만 쫓고 신의를 저버린 전처가 앞으로 두고두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전처는 사기꾼 상간남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처는 상간남의 일에 연루되어 한동안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 그 여자 앞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간남이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으로 전처에게 생활비를 주고 명품을 사주었으니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여자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몰랐다며 억울해했지만 혐의를 쉽게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지만 범죄자 취급당하며 재판까지 받은 것이 큰 충격이었는지 전처가 그 후로 정신과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람핀 사실이 소문이 나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손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남자와 엮인 순간부터 그런 일은 예정된 일이었지 않나 싶네요. 저와 전처의 끔찍한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기꾼 상간남 덕분에 복수도 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으니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죠. 이혼 후에 저는 마음의 굴레를 벗고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도시로 임장을 다니며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어진 지 20년쯤 됐는데 지을 때 최고급 재료로 지은 거예요. 목공부터 여기 대리석 하나까지 전 주인이 최고급으로만 써가지고 뭐 사업하는 부자였는데 별장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가 워낙에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하니까. 아무튼 이 가격에 이런 집 없어요. 확실히 집이 잘 지어진 것 같네요. 혼자 살기도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매물 이 가격에 절대 없다니까. 내가 사장님 사연 듣고 마음이 쓰여서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혼하고 새 출발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 정도 되는 집에서 해야지.
이제 뭐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사장님 좋으신 대로 마음껏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네요. 이 집 제가 계약할게요. 그렇게 저는 지방의 한적한 소도시에 볕이 잘 드는 마당이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의 가격은 서울 살 때 전셋집 가격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2배가 되는 돈을 주고도 전셋집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아야 했었는데 지방으로 눈을 돌리니 이런 행복이 있더군요. 저도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50평짜리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주택이 제 마음에는 쏙 드네요. 새로 마련한 제 집에서 저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는 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가꾸고 퇴근에 돌아와서는 오래된 전축으로 노래를 들으며 혼수를 즐기기도 하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얼마 전에는 큰 마음 먹고 안락 의자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렇게 안락 의자에 앉아 혼수를 즐기니 너무 여유롭고 평안한 것이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얼마만인지 요즘 저는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서울에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주말에는 친구 가족들이 내려와 매주 바베큐 파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세난을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걱정하는 친구들도 지금은 제가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들 하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꼭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욕심을 부리다 보면 꼭 화를 맞는다는 것. 그 사실을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